지금 여러분이 숨을 한번 들이마셨습니다. 방금 그 한 모금의 공기 안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의 몸을 통과했던 원자가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확률이 높다는 말이 아니에요. 거의 100%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오해하지 마세요. 무서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사후세계가 있는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검증 가능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화장이 될 때 우리 몸을 이루던 그 원자들은 물리적으로 어디로 가는가? 몇 도에서 무슨 결합이 끊어지고 어떤 분자가 되어 며칠 뒤 어느 하늘을 떠다니는가? 오늘 30분 동안 저와 함께 가시면 여러분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예전과 똑같은 얼굴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실 겁니다. 약속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 기다리는 건 슬픔이 아니라 조금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안도감에 가깝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들어있는 그림부터 한번 꺼내볼까요? 누군가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자연으로 돌아갔다고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고요. 참 좋은 말입니다. 장례식장에서 국화 향기를 맡으며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좀 놓이기도 해요. 그리고 화장이 끝나면 하얀 유골함을 받아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전부구나. 이 안에 그 사람이 담겨 있구나.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상상하시기도 해요. 불이 몸을 태워서 없앤다. 있던 것이 사라지고 남은 찌꺼기가 재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99%는 굴뚝 연기가 되어 그냥 없어져 버리고 1%만 저 항아리 속에 남는다고요.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받아들이죠. 여기까지 고개 끄덕이고 계시죠? 아주 자연스러운 그림입니다. 저도 예전엔 정확히 이렇게 생각했어요. 흙으로 돌아간다. 나머지는 사라진다. 참 정갈하고 깔끔한 문장이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그림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숨어 있어요. 하나도 아니고 세 개나요. 첫째, 여러분의 몸은 애초에 흙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화장으로 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요. 셋째, 유골함 속에 담긴 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가장 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지금 뭐라는 거야 하셨죠? 네, 저도 이 세 문장을 처음 정리했을 때 스스로 좀 놀랐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따져보면 이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물리학자처럼 이 문제를 꼼꼼하게 따져본다면 방금 그 세 문장은 전부 그냥 사실입니다. 파인만이라는 물리학자가 즐겨 쓰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들으면 그 단어를 일단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실제로 벌어지는 일을 넣어보는 겁니다. 자, 자연으로 돌아간다 라는 말에서 자연이라는 단어를 치워보세요.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 말은 아름답게 들리지만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아요. 파인만은 이런 걸 정말 못 견뎌 했습니다. 이름을 아는 것과 실제를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라는 거예요. 새 이름을 100개 외워도 새가 왜 나는지는 여전히 모르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름 말고 실제를 들여다볼 겁니다. 먼저 여러분이 몇 개의 원자로 되어 있는지부터 봅시다. 대략 7량계, 7 뒤에 0이 27개 붙습니다.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안 그려지죠? 당연합니다. 저도 안 그려져요. 그 누구도 이 숫자를 시각적으로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 어마어마한 원자들 중에 여러분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요. 오늘 제가 계속 쓸 비유를 지금 꺼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로 채워진 책장입니다. 원자는 책이고 우주는 도서관이에요. 여러분은 그 책들을 잠시 빌려서 아주 특별한 순서로 꽂아둔 사람이고요. 책은 여러분 게 아닙니다. 대출 기간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도서관은 연체료를 받지 않는 대신 반납일이 오면 아주 정확하게 회수해 갑니다. 그리고 이 반납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 순간에도요. 몇 년만 지나도 지금 여러분 몸을 이루는 원자의 상당수는 다른 데가 있습니다. 공기 중에 둥둥 떠 있거나 한강 물속에 있거나 어쩌면 아침에 지하철에서 여러분 옆에 서 있던 그 사람의 몸속에 쏙 들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이 어제 먹은 라면 국물 속 나트륨 원자가 오늘 여러분의 신경세포에서 신호를 나르고 있고 그저께 마신 커피 속 탄소가
지금 여러분 뇌에 어떤 단백질에 붙어 있어요. 몸은 고정된 물건이 아니라 강물 같은 겁니다. 강은 늘 거기 있지만 그 안의 물은 단 한 번도 같았던 적이 없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물질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그럼 화장은 뭘까요? 화장은 이 반납을 아주 빠르게 진행하는 것뿐입니다. 도서관 사서가 책장을 통째로 기울여 책을 한 번에 회수해 가는 거예요. 원래도 한 권씩 반납되고 있었습니다. 속도만 달라진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책들을 빌렸을까요? 인간의 몸은 96%가 단 4가지 원소입니다.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산소가 체중의 약 65%예요. 여러분이 숨쉬는 그 산소 기체를 몸에 지고 다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산소는 대부분 물 분자 안에 단단히 갇혀 있어요. 몸의 60% 이상이 물이니까요. 우리는 말하자면 야망을 품고 걸어 다니는 물주머니인 셈입니다. 그 다음이 탄소, 체중의 18%. 사실상 이게 여러분 자신이에요. 단백질도, DNA도, 지방도, 당분도 전부 탄소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조립된 결과물입니다. 수소는 개수로 따지면 거의 9할 가까이 차지하는데요. 잠깐. 개수로는 그렇지만 무게로는 10%쯤 됩니다. 워낙 가벼우니까요. 질소가 3%를 조금 넘고 나머지는 뼈의 칼슘과 인, 그리고 아주 약간의 칼륨, 나트륨, 철분 같은 미량 원소들이 채웁니다. 그런데 이 책들 도대체 언제 인쇄된 걸까요? 이게 정말 기묘합니다. 여러분 몸속 수소 원자 대부분은 약 138억 년 전 빅뱅이 일어나고 겨우 몇 분 지나서 만들어졌습니다. 몇 분이요? 우주가 걸음마도 떼기 전에 만들어진 그 수소가 지금 여러분 손톱 밑에 있어요. 탄소는 좀 다릅니다. 태양계가 생기기도 훨씬 전 거대한 별의 중심부에서 끓다가 그 별이 번쩍하고 폭발하면서 우주로 흩뿌려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건 듣기 좋으라고 하는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완벽한 물리학적 사실인데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을 만큼 고도로 조직된 별 먼지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빌린 책들은 전부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초판본이에요. 이 대목은 몇 번을 이야기해도 제 가슴을 뛰게 합니다. 이제 불로 가봅시다. 불이란 대체 뭘까요? 여기서 여러분의 상상력이 조금 필요합니다. 활활 타오르는 주황색 불꽃, 얼굴을 훅 덮치는 열기, 그거 잠깐 잊어버리세요. 원자 크기로 훌쩍 내려가 봅니다. 그 아래에는 불꽃도 없고 색도 없어요. 그럼 거기엔 뭐가 있을까요? 원자들에게는 취향 같은 게 있습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죠? 저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제일 이해하기 쉬워요. 산소 원자는 탄소 원자와 딱 붙어 있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둘 사이엔 강한 끌림이 있어요. 그런데 평범한 상온에서는 이 둘이 쉽게 못 만납니다. 왜냐고요? 상상해 보세요. 꼭대기에 깊은 구멍이 파인 언덕이 하나 있습니다. 산소 원자가 이 언덕을 굴러 올라가요. 그런데 힘이 모자라서 스르륵 다시 뒤로 미끄러집니다. 구멍에 빠지려면 에너지가 조금 더 필요한데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열은 곧 움직임입니다. 원자를 더 빠르게 흔드는 거예요. 탄력을 받은 산소 원자는 단숨에 언덕 꼭대기까지 올라가 구멍 속으로 쏙 빠집니다. 드디어 탄소와 결합해요. 그리고 진짜 흥미로운 건 여기부터입니다. 이 둘이 결합할 때 엄청난 에너지가 팡 하고 뿜어져 나옵니다. 그 에너지는 주변 원자들을 더 빠르게 흔들고 빨라진 원자들은 또 다른 산소를 언덕 위로 밀어 올리고 그 산소는 또 탄소와 만나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이 연쇄가 계속돼요. 이 장엄하고 파괴적인 원자들의 도미노, 우리는 그걸 불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불은 물질이 아니에요. 불은 사건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첫 번째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준비하셨죠? 화장로 안에서 파괴되는 원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요. 이건 물리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평범한 화학 반응에서 원자가 새로 생기거나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화장터에서 벌어지는 일은 전부 재배치일 뿐입니다. 원자들이 짝을 바꾸고 배열을 바꿀 뿐이에요. 오늘 아침까지 여러분의 팔뚝 근육을 이루고 있던 그 탄소 원자, 그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시간 뒤에 대기 중을 둥둥 떠다니는 이산화탄소 분자 속에 들어가 있을 뿐이죠.
한 달 뒤면 동네 뒷산 참나무가 그 탄소를 쏙 빨아들일지도 모릅니다. 1년 뒤면 지구 반대편 어느 식탁 위, 상추 잎사귀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은 소멸이 아닙니다. 화장은 반납입니다. 책은 불타지 않았어요. 도서관으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이 지점에서 질문이 하나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좋다. 원자는 안 사라진다. 치자. 그런데 나무가 그걸 흡수한다고요? 나무는 흙에서 영양분을 빨아서 자라는 거 아니었나요? 자, 여기가 첫 번째 함정입니다. 우리 직관은 이렇게 답합니다. 거대한 참나무 한 그루가 몇 톤씩 나가잖아요. 그 몇 톤이 어디서 왔겠어요? 당연히 땅에서 빨아올린 거지. 아주 그럴듯하죠. 여러분도 방금 고개 끄덕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답에는 숨은 전제가 하나 깔려 있어요. 무게가 나가는 건 눈에 보이는 데서 와야 한다는 전제요. 공기는 가볍고 텅 빈 것처럼 느껴지니까 무게의 원천이 될 수 없다고 우리는 멋대로 믿어버립니다. 그런데 파인만식으로 이 전제를 한번 뜯어봅시다. 만약 나무가 흙을 먹고 자란다면 큰 나무 밑에는 나무 크기만큼 움푹 파인 구덩이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있던가요? 없죠. 수십 년 된 아름드리 나무 밑에 땅도 여전히 멀쩡합니다. 전제가 무너지는 소리 들리시죠? 이제 물리학으로 다시 지어봅시다. 그 나무의 질량은 거의 전부 공기에서 왔습니다. 햇살이 잎에 내리쬐면 잎은 그 빛을 꽉 붙잡아서 공기 중 이산화탄소 분자에서 탄소와 산소를 억지로 떼어냅니다. 산소는 다시 뱉어내고 탄소는 자기 몸에 차곡차곡 쌓아둬요. 이게 광합성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란 햇빛이라는 마법으로 굳혀놓은 단단한 공기 덩어리입니다. 여러분이 산책하다 무심코 만지는 그 나무 껍질은 몇 년 전엔 하늘에 떠있던 공기였어요. 그럼 겨울밤 벽난로에서 장작이 타는 건 뭘까요? 광합성을 정확히 거꾸로 되감기하는 겁니다. 탄소를 원래 있던 하늘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뿜어져 나오는 열기는 그 나무가 평생 몸속에 꾹꾹 눌러 담아뒀던 햇빛입니다. 장작불 앞에서 손을 쬐는 순간 여러분은 수십 년 묵은 햇빛을 쬐고 있는 겁니다. 겨울 길거리에서 붕어빵 화덕 앞에 손을 갖다 댈 때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람을 화장하는 것도 완벽하게 똑같은 물리학입니다. 전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몸의 탄소는 전부 식물이 하늘에서 붙잡아 온 것이다. 그 탄소가 조상들의 입으로 들어갔고 수많은 세대를 거쳐 마침내 여러분이라는 구조로 모였기 때문에 화장로 안에서 그 결합이 끊어지면 탄소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갑니다. 결과적으로 화장터 굴뚝에서 나오는 것은 여러분의 잔해가 아니라 하늘로 되돌아가는 하늘 조각입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상한 게 하나 걸립니다. 그럼 그 열기, 그 에너지는 대체 어디서 온 거죠? 직관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야 가스불로 태우니까 나오는 열이죠. 화장로에 천연가스나 프로판을 넣고 불을 떼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절반만요. 여기 숨은 전제가 있어요. 태우는 쪽이 에너지를 전부 제공한다는 전제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화장로의 가스불은 사실 성냥에 가깝습니다. 언덕 위로 첫 번째 산소를 밀어 올려주는 역할이죠. 일단 도미노가 시작되면 그 다음부터 쏟아져 나오는 에너지의 상당 부분은 여러분 몸속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단백질과 지방과 당분을 묶어두고 있던 화학 결합 속에 저장돼 있던 에너지요. 지방이 왜 열량이 높다고 하겠습니까? 그건 사실 잘 타는 연료라는 뜻이거든요. 좀 섬뜩하게 들리시죠? 저도 이 대목을 정리하면서 등이 좀 서늘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자, 그럼 그 저장된 에너지는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이 평생 먹은 음식에서 왔습니다. 어제 저녁 치킨, 오늘 아침 커피, 편의점에서 급하게 삼킨 삼각김밥. 그 음식은 식물에서 왔고, 식물은 햇빛에서 왔고, 햇빛은 태양 중심부의 핵융합에서 왔습니다. 수소 원자들이 쾅 부딪혀 헬륨이 되면서 뿜어내는 그 경이로운 에너지가 시작점이에요. 여기서 정말 기묘한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태양 중심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태양 표면까지 기어 올라오는데 수십만 년, 어쩌면 수백만 년이 걸립니다. 아니 워낙 빽빽해서 이리 튕기고 저리 튕기며 아주 느릿느릿 나와요. 그런데 표면을 벗어나 텅 빈 우주를 가로질러 지구까지 오는 데는 딱 8분 남짓 걸립니다. 100만 년을 갇혀 있다가 8분 만에 여러분 밥상 위 브로콜리에 닿는 겁니다. 이제 전체 사슬을 한 줄로 이어볼까요? 태양의 핵융합, 8분간의 비행,
잎사귀의 포획, 밥상, 여러분의 세포,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장터 굴뚝에서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뜨거운 공기. 그러니까 그 굴뚝의 열기는요, 수백만 년 전 태양 심장부에서 태어나 지구까지 날아와 잎사귀에 붙잡히고 사람 몸속에 저장돼 있다가 마침내 풀려나는 빛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온기는 태양의 온기였던 겁니다. 이게 시처럼 들리시나요? 그런데 이건 시가 아니에요. 계산이 맞아떨어지는 물리학입니다. 그리고 현실이기 때문에 그 어떤 시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이쯤에서 화장로 안을 아주 구체적으로 들여다봅시다. 저는 멋진 아이디어만 던져놓고 끝내는 걸 싫어하거든요. 디테일이 살아있어야죠. 현대식 화장로는 섭씨 760도에서 980도 사이, 때로 1000도 가까이 올라가고 전체 과정은 보통 2시간에서 3시간쯤 걸립니다. 왜 하필 이 온도일까요? 분자마다 버틸 수 있는 한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순서가 있어요. 100도, 물이 끓습니다. 여러분 몸의 60%가 순식간에 수증기가 되어 푸스스 날아갑니다. 몇 초 전까지 세포 안에 얌전히 갇혀있던 수소와 산소가 자유의 몸이 되는 순간이죠. 200도에서 300도, 연부 조직이 열분해를 시작합니다. 전문 용어로 피롤리시스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큰 분자가 열 때문에 잘게 쪼개지는 겁니다. 600도, 대부분의 유기 분자가 흔적도 없이 부서집니다. 700도를 넘으면 완전 산화 단계예요. 남은 유기탄소가 산소와 미친 듯이 결합해 전부 이산화탄소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열이 대체 뭐길래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열은 물질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가스도 아니에요. 열은 곧 움직임입니다. 원자들이 얼마나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척도일 뿐이에요. 화장로 안이 800도라는 건 그 안공기와 벽의 원자들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진동하며 날아다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펄펄 끓는 원자들이 여러분 몸의 원자들과 사정없이 충돌하면서 에너지를 떠넘겨요. 툭, 툭, 툭. 이 충돌이 몸속 분자들의 진동을 한계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결국 분자를 붙잡고 있던 화학 결합이 버티지 못하고 뚝 끊어집니다. 그게 전부예요. 신비로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원자 단위의 역학일 뿐입니다. 질소는 어디로 갈까요? 질소는 아미노산에도 DNA에도 우리 몸 어디에나 있습니다. 고온의 화장로에서 질소는 산소와 만나 질소 산화물이 됩니다. 이 가스는 굴뚝을 빠져나가 대기 중에서 또 다른 화학 반응에 참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여러분의 질소 원자는 하늘 위에서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겁니다. 아미노산 중에 시스테인이나 메티오닌 안에 들어있던 황원자는 이산화황이 되어 날아가고요. 반면 피 속 헤모글로빈의 철분, 효소를 돕던 아연, 단백질에 붙어있던 구리 같은 금속 원소들은 날아가지 못합니다. 무겁고 산화물이 되면 잘 안 날아가거든요. 얌전히 남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나오죠. 그럼 남는 그것, 유골함 속의 그것은 대체 뭘까요? 직관은 이렇게 답합니다. 재죠. 태우고 남은 재, 다 타버리고 남은 찌꺼기, 마지막 흔적. 그래서 우리는 그걸 유골재라고 부르고 항아리에 담아 모십니다. 그런데 여기 숨은 전제가 있어요. 남은 것이 곧 본질이라는 전제입니다. 불이 덜 중요한 걸 날려보내고 가장 중요한 알맹이만 남겼을 거라는 믿음이죠. 자, 이 전제를 해체해 봅시다. 화학적으로 그건 재가 아닙니다. 재는 유기물이 탄 결과물인데 유골함 속 내용물은 애초에 타지 않은 광물입니다. 뼈가 잘게 부서진 조각이에요. 주성분은 인산칼슘, 정확히는 수산화인회석이라는 아주 단단한 광물질입니다. 이 광물은 살점이나 내장과 달리 불에 잘 타지 않아요. 칼슘과 인은 대기 중으로 흩어지지 못하고 밀도 높은 하얀 석회질 가루로 남습니다. 다 자란 성인을 화장하면 보통 1.5kg에서 3kg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골함 속에 있는 건 그 사람의 본질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화학적으로 가장 지루한 부분입니다. 가장 반응성이 낮고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변하지 않으려 했던 부분, 생각하고 웃고 사랑하던 부분은 어디 있냐고요? 그건 이미 첫 20분 만에 굴뚝으로 나가서 지금 하늘 어딘가를 떠다니고 있습니다. 도서관 비유로 돌아가 볼까요? 유골함은 반납되지 못하고 책장 구석에 남은 무거운 백과사전 몇 권입니다. 재미있는 소설들은 이미 전부 다른 사람이 빌려갔어요.
그런데 이 무게에 대해 제가 정말 매혹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1.5kg에서 3kg. 어디서 많이 본 숫자 아닌가요? 갓 태어난 아기의 몸무게입니다. 마치 불이 살아가면서 덧붙여진 모든 것을, 모든 수분과 모든 복잡한 유기 분자를 말끔히 지워버리고 우리가 처음 세상에 왔을 때의 무게만 남겨놓은 것 같지 않나요? 물론 이건 우연입니다.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뼈의 광물 질량이 그 정도라서 그런 것뿐입니다. 하지만 우연이라는 걸 알고 봐도 저는 이 숫자 앞에서 매번 잠깐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골 속 원자들도 결국은 반납됩니다. 바다에 뿌리거나 수목장으로 정원에 뿌리면 서서히 흙으로 스며들어요. 인산칼슘은 아주 천천히 물에 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칼슘과 이는요, 식물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원소입니다. 뿌리를 통해 흡수되거나 토양 속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결국 생태계의 거대한 순환으로 다시 합류합니다. 다만 이건 몇 년, 몇십 년이 걸리는 아주 느린 반납이에요. 연체가 아니라 그냥 장기 대출인 셈이죠. 자, 여기까지 오면 이제 진짜 어려운 질문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원자들이 흩어져서 나무가 되고 상추가 되고 다른 사람의 폐로 들어가면 그 원자들은 여전히 그 사람일까요? 직관은 당연히 그렇다고 답합니다. 저 나무 안에 할머니가 계신 것 같다고 우리는 그렇게 느끼고 싶어 해요. 그 원자가 할머니의 원자니까요.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이 대목이 오늘 이야기에서 제일 까다롭습니다. 여기 숨은 전제는 이겁니다. 원자에 이름표가 붙어 있다는 전제요. 우리는 물건의 소유의 흔적이 남는다고 믿습니다. 오래 쓴 지갑에는 내 손때가 묻어 있고 아버지의 시계에는 아버지의 세월이 새겨져 있죠. 그러니 원자에도 뭔가 묻어 있을 거라고요. 자, 여기서 양자역학이 우리 어깨를 툭 칩니다. 같은 원소의 원자들은 서로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완벽하게요.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던 탄소 원자 하나와 동네 고깃집 화로에서 벌레께 타고 있는 숫덩이 속 탄소 원자 하나 사이에는 눈곱만큼의 차이도 없습니다. 우리가 쓰는 동전처럼 어떤 건 흠집이 나고 어떤 건 반짝이고 그런 개성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두 개의 탄소십이 원자는 물리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면에서 완전한 복제품입니다. 그냥 비슷한 게 아니라 원리적으로 구별이 불가능합니다. 탄소 원자 위에 이건 누구 거임 하고 적힌 이름표도 서명도 흠집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탄소가 굴뚝을 나가 수십억 개의 다른 탄소와 섞이고 나면 물리학은 아주 단호하게 답합니다. 아니요. 그 원자들은 여러분과 아무 연결고리도 없습니다. 그 원자들은 여러분 몸속에서 보낸 그 찬란한 시간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첫사랑도, 아이의 울음소리도, 퇴근길 지하철 창밖으로 본 노을도 아무것도요. 기억할 능력 자체가 없어요. 좀 잔인하게 들리시죠? 그런데 저는 이게 오히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진짜 답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만든 건 원자가 아니었습니다. 원자들이 모여있던 방식이었어요. 그 정교한 배치, 그 패턴 말입니다. 우리는 원자 덩어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원자들이 기적처럼 짜맞춰진 하나의 배열이에요. 시공간 속에 잠시 서 있는 하나의 형태입니다. 이걸 도서관 비유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은 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책이 꽂힌 순서였어요. 여러분은 책이 꽂힌 순서였어요. 책은 전부 도서관 것이고 언젠가 반납되지만 그 순서, 그 배열, 그 목록은 온전히 여러분의 것이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그 순서는 없었어요. 138억 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화장으로 사라진 건 물질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불이 태운 건 책이 아니라 목록이었어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여러분이 잃는 건 여러분이 소유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건 애초에 물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태울 수 있는 종류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완전히 뒤집어 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안쪽에서 밖을 봤어요. 나에게서 원자들이 떠나가는 그림이었죠. 이번엔 반대로 우주 쪽에서 여러분을 한번 봅시다. 준비되셨나요? 지구의 대기는 아주 훌륭한 믹서기입니다. 원자들은 자유롭게 순환하고 몇 년이면 전 지구에 골고루 섞여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계산해 보면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1리터의 공기 안에는 역사상 존재했던 수백만 명의 몸을 거쳐간 원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도 셰익스피어도 오래전 돌아가신 여러분의 증조 할머니의 원자까지도요. 여러분이 방금 들이마신 원자를 내쉬면 곧 옆에 앉은 누군가가 그 원자를 다시 들이마십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어색하게 서 있는 그 몇 초 동안에도 여러분은 낯선 사람과 원자를 주고받고 있어요. 물론 이건 현재 과학이 말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확률과 통계에 기반한 이야기입니다. 특정 원자 하나를 추적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그림을 우주 쪽에서 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원자의 입장에서 여러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수십억 년 동안 우주를 떠돌던 원자들이 있었습니다. 성운을 통과하고 초신성 폭발을 겪고 성간 공간을 날아다니고 태양계가 만들어지는 걸 지켜보고 원시 지구의 바다를 헤엄치고 박테리아가 되고 고사리가 되고 공룡이 되고 수많은 인간의 세대를 거쳐왔어요. 그리고 그 138억 년 중에 딱 몇십 년 동안 아주 짧은 찰나 동안 그 원자들은 여러분이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 찰나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원자들은 말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어요. 웃었고 울었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스스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건 정말이지 너무나도 기묘합니다. 우주가 138억 년을 기다려서 만들어낸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눈, 그게 여러분이었어요. 에런 프리먼이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글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의 장례식에서는 물리학자가 조사를 읽게 하라고요. 물리학자가 슬픔에 빠진 유족들에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설명해 주게 하라고요. 당신의 에너지는 죽은 것이 아니라 그저 형태를 바꾸었을 뿐이라는 걸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요. 저는 이 말이 100번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리학은 검증할 수 있고 진짜 현실이기 때문에 형이상학적인 위로와는 차원이 다른 깊은 위안을 줍니다. 확인할 수 없는 위로는 밤에 잠이 안 올 때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검증된 사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껴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생각할 때마다 제 팔에 닭살이 돋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마음만 먹으면 유골 속의 탄소에 엄청난 압력을 가해 다이아몬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이아몬드 속 탄소 원자 한 개의 이력서를 한번 읽어볼까요? 수십억 년 전 어느 거대한 별의 심장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별이 번쩍하고 폭발하면서 캄캄한 우주로 던져졌고 수십억 년을 날아 지구에 도착했습니다. 바다에 녹았고 공기가 되었고 어느 날 잎사귀에 붙잡혔고 누군가의 밥상에 올랐고 그 사람의 몸속 분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손톱이었을 수도 심장 근육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천도의 불길을 지나 마침내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다이아몬드가 특별한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이아몬드는 그냥 탄소예요. 연필심의 흑연과 똑같은 탄소입니다. 다른 건 딱 하나, 배열입니다. 원자가 어떤 순서로 서 있느냐, 그것뿐이에요. 여기서 오늘의 주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물질이 아니라 패턴, 책이 아니라 순서. 별의 심장에서 태어나 인간을 거쳐 다이아몬드의 심장으로 이어지는 한 원자의 여행, 그리고 그 모든 단계에서 달라진 건 오직 배열뿐이었다는 사실. 경이롭지 않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죽으면 사라진다는 말은 물리학적으로 틀렸습니다. 여러분의 원자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흩어질 뿐이에요. 사라지는 것과 흩어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화장은 원자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풀어주는 겁니다. 어차피 아주 천천히 일어났을 반납을 조금 앞당겼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원자들은 여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공기로, 물로, 땅으로, 새싹으로, 다른 동물의 몸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우리가 생명이라고 부르고 우주라고 부르는 그 영원한 춤에 계속 동참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은 사실 이겁니다.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되는 이유는 죽음이 별거 아니라서가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말도 안 되게 희귀한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위로가 됩니다. 우주에서 원자가 흩어져 있는 건 기본값입니다. 아주 흔해요. 우주 대부분이 그냥 흩어진 상태예요. 반면에 원자가 모여서 생각을 하는 상태는 우리가 아는 한 미친 듯이 드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드문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요. 아침에 마시는 커피의 온기를 느끼고 버스 정류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편의점 유리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피식 웃는 그 평범한 순간들이요. 그게 138억 년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흩어진 시간은 영원하지만 모여있는 시간은 찰나예요. 그러니 슬퍼해야 할 건 흩어짐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있는 이 시간을 자꾸 대충 흘려보낸다는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화장터에 1000도가 넘는 불길도 절대 태워 없앨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물질이 스스로를 바라보고 감탄하는 그 능력입니다. 왜 못 태울까요? 그건 원자 안에 들어있던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은 배열 속에 깃들어 있었고 배열은 태울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배열이 만들어낸 호기심과 지식과 경이로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뇌, 다른 배열, 우주의 또 다른 어딘가에서 똑같은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처럼요. 누군가의 궁금증이 여러분에게 옮겨붙는 그 순간, 그 배열의 일부는 진짜로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죽음의 물리학입니다. 저는 이 물리적 진실이 세상의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끝없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파인만의 길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번만 숨을 깊게 들이마셔 보세요. 그 안에 우주가 138억 년 동안 돌려 쓴 책 몇 권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